자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미련으로 이 집에 남으려 하는가? 시아주버니의 서늘한 눈이 젊은 과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은 지 겨우 사흘. 죽은 남편이 남겼다는 재산 문서 한 장이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여인은 상복 위에 쓰개치마를 두르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 다해진 도포에 해진갓을 쓴 초라한 선비 앞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비단 옷 입은 부잣집 마님이 그 선비 앞에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마님의 뜻밖의 청에 선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멀거니 쳐다보았지요. 대가집 부잣집 마님이 하고 많은 사내 중에 왜 하필 저 낯선 떠돌이 선비를 택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다복과 재물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서씨 성을 가진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전답이 넓고 곳간이 그득해 고을 사람 절반이 그 집 논밭을 부쳐 먹고 살았지요. 그 집의 안주인이 청송댁이었습니다. 나이 24, 얼굴은 갸름하고 눈매가 서늘하니 또렷했습니다. 18배 이 집으로 시집와 6해. 그 여인의 자세는 언제나 꼿꼿했지요. 종들이 마당을 지날 때도 함부로 소리를 내지 못했지요. 청송댁이 안채 마루에 앉으면 집안의 공기가 절로 가라앉았습니다. 허나 그 꼿꼿한 안주인에게도 한 가지 그늘이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6해가 되도록 슬하의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님, 너무 심려 마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몸종 끝분이 조심스레 위로를 건네면 청송댁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하늘이 주실 때가 있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그 여인의 손끝은 늘 치맛자락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자식 없는 며느리가 이 큰 집에서 어떤 자리인지 청송댁이 모를 리 없었지요. 그래도 남편이 있어 든든했습니다. 남편 서정욱은 유순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달리 욕심이 없었고 아내를 아꼈지요. 자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가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임자, 자식이 없으면 어떻소? 우리 둘이 일이 함께면 됐지. 그 한마디에 청송댁은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 어찌 이리 모질까요? 그 정 많던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실은 서정욱은 몇 해 전부터 가슴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가슴을 부여잡고 진땀을 흘리곤 했지요. 의원은 심장이 약하니 늘 몸을 아끼라 당부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날 새벽 잠자리에서 다시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 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지요. 그의 일이 되셨구나. 그토록 몸을 아끼시라 일렀건만 의원이 안타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병이 끝내 그의 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의심할 일도 아니었지요. 그저 하늘이 정한 명이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청송댁은 남편의 식은 손을 붙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곡소리가 담을 넘어 온 고을에 퍼졌지요. 24 젊은 나이에 그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는 격식대로 치러졌습니다. 서씨 집안에 위세가 있으니 문상객이 끊이지 않았지요. 흰 상복을 입은 청송댁은 사흘 밤낮을 빈소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으나 남 앞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빈소에 시아주버니 서재우가 있었지요. 죽은 서정욱의 형이었지요. 아우와는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살집이 두둑하고 얼굴은 번들거렸으며 처진 눈꺼풀 아래로 새마는 눈빛이 늘 바쁘게 굴렀습니다. 같은 배에서 났어도 형은 어려서부터 재물을 밝혔지요. 아우가 물려받은 종가의 재산을 늘 곁눈질했지요. 허나 서정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우가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서재우는 빈소에서 곡을 하는 척했으나 그 눈은 자꾸만 곳간 쪽을 향했습니다. 재수씨,
너무 상심마시게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그가 청송댁에게 다가와 그리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자상한 시아주번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시아주버님. 청송댁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저 말 속에 든 뜻이 무엇인지를. 이 집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것이 서재우의 속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상 치른 지 이래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지요. 종가 마당에 관차가 들이닥치자 온 집안이 술렁였지요. 청송댁은 나와 관아의 부름을 받으시오. 청송댁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때 대문으로 서재우가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입가에는 감추지 못한 웃음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수씨, 놀라지 마시게. 실은 아우가 살아생전 나에게 남긴 것이 있어서 말이야. 남긴 것이라니요. 서재우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곱게 접힌 한지였지요. 그가 그것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이걸 보시게. 아우가 제 손으로 쓴 글이네. 청송댁의 눈이 그 문서에 닿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가의 전답과 곳간, 노비와 세간 일체를 형 서재우에게 맡긴다. 자식 없는 처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되 살 만큼의 재물만 딸려 보낸다. 그리고 그 끝에는 틀림없는 서정욱의 필적과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청송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다시피 아우의 뜻일세. 자식도 없는데 이 큰 살림을 재수씨 혼자 어찌 감당하겠나. 그러니 걱정 말고 친정으로 가시게. 내 섭섭잖게 챙겨줌세. 서재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청송댁은 그 문서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지요. 획 하나하나 수결의 모양까지 남편의 손을 그대로 옮긴 듯 했지요. 허나 청송댁은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코 이런 글을 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일이 함께면 됐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죽어가며 아내를 내치는 글을 남겼다니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서정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다. 청송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관아의 나졸은 그 문서를 진짜로 여겼습니다. 서정욱의 필적이 분명하고 수결도 어긋남이 없으니 누가 봐도 진짜였지요. 청송댁,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관아에서도 어쩔 수 없소. 사흘 안에 반박할 것이 있거든 가져오시오. 없으면 이대로 결정 나는 것이요. 나졸이 그리 이르고 돌아갔습니다. 서재우는 흡족한 얼굴로 청송댁을 돌아보았습니다. 재수씨,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따르시게. 죽은 사람 뜻을 거스르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고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청송댁은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곁에서 끝분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마님, 이를 어째요? 저 문서가 진짜라니 그럼 우리 다 쫓겨나는 거예요? 청송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은 서재우가 사라진 대문께를 향해 있었지요. 그때 늙은 청직이 봉구가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마님, 쇳내가 감히 한 말씀 올려도 되는지요? 말해보게. 돌아가신 나리께서는 그런 글을 쓰실 분이 아니옵니다. 쇳내가 나리를 30년 모셨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요? 저 문서 어딘가 이상합니다요. 봉구의 말에 청송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네. 저건 남편의 글이 아니야. 남편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지. 그렇다면 위조란 말씀이십니까요? 그렇다. 청송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저 위조가 너무나 감쪽 같다는 것이다. 나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남편의 필적을 빼닮았어. 관아도 진짜로 여기지 않느냐. 저것이 거짓임을 밝히려며 청송댁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 글씨의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눈 밝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봉구가 근심스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마님, 사흘 안에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요? 더구나 서대감이 절이 나서는데 누가 감히 그분을 거스르고 나서겠습니까?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서재우의 위세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와 척을 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지요. 설령 글씨를 볼 줄 아는 이가 있다 한들 서대감이 두려워 입을 다물 것이 뻔했습니다. 청송댁은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이 집마저 빼앗기게 생겼구나. 청송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허나 그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지요. 아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남편이 지켜온 이 집을 그 더러운 손에 넘길 수는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문득 청송댁의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서화 한 폭을 두고 진위를 다투던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임자, 아무리 감쪽 같은 가짜라도 말이오. 급히 지어낸 거짓은 아무리 촘촘해도 반드시 한 올 빈틈을 남기는 법이라오. 눈 밝은 이는 그 한 올을 놓치지 않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청송댁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저 문서에도 반드시 빈틈이 있을 것이다. 남편의 말대로 급히 지어낸 거짓이라면 다만 그 한 올을 짚어낼 눈이 필요하다. 청송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서늘한 눈에 불이 켜졌지요. 끝부나, 예, 마님. 내일 아침 나와 함께 장터에 나가자. 장터엔 어인일로요? 청송댁은 대답 대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밝은 사람을 하나 찾아야겠다. 청송댁이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그때는 끝분도 봉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 작은 결심이 온 고을을 뒤흔들 큰일의 시작이 될 줄을. 그리고 그 눈 밝은 사람이 뜻밖의 자리에서 청송댁 앞에 나타나게 될 줄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이튿날 아침 청송댁은 흰 상복 위에 수수한 쓰개치마를 두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몸종 끝분이 뒤를 따랐지요. 종가의 마님이 몸소 장터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초상칠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과부가 말입니다. 종들이 수군거렸지요. 마님이 갑자기 장에는 왜 나가신다지. 글쎄 말이야. 상중에 저러시는 게 예사실이 아닌데. 허나 청송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눈 밝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파는 전, 옹기전, 어물전, 포목을 파는 자리까지 온갖 물건과 사람이 뒤엉켜 시끌벅적했지요. 청송댁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나 막상 나서고 보니 막막했습니다. 글씨의 진위를 가려낼 눈 밝은 이라니 그런 사람이 이마에서 붙이고 다닐 리 없었지요. 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을 찾는단 말인가. 청송댁이 속으로 한숨을 쉴 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것이었지요. 저기 무슨 일이래? 끝분이 발돋움을 하며 물었습니다. 청송댁도 그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소란의 한복판에는 서화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좌판에 오래된 그림 한 폭을 펼쳐놓고 손님을 붙잡고 있었지요. 이보시오. 이건 진품이요. 옛대가가 그린 산수화란 말이요. 값이 이래 배도 헐한 것이요. 어서 사시오. 그 앞에 선 손님은 갓쓴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림에 마음이 동한 듯 값을 흥정하고 있었지요. 진품이라 정말 그러하오? 아무렴요. 소인이 어찌 날있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이 그림으로 말할 것 같으며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한 사내가 불쑥 나섰습니다. 잠깐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지요.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거짓골을 한 선비였습니다. 빛발에 해진 도포에 해진 갓을 쓰고 발에는 다 다른 집신을 신고 있었지요. 몰골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습니다. 그가 좌판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 그림
진품이 아니요. 장사꾼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라고? 이 거지 같은 자가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함부로가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뿐이요. 선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림을 가리켰지요. 이 그림의 낙관을 보시오. 붉은 인주가 번진 자리가 있소. 진짜 오래된 그림이라면 인주가 종이에 베어들어 가장자리가 흐려지는 법인데 이건 가장자리가 지나치게 또렷하오. 근래에 찍은 것이란 뜻이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뿐이 아니요. 이 종이를 보시오. 오래된 그림이라면서 종이가 너무 희요. 세월을 먹은 한지는 누렇게 바래고 결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건 결이 빳빳하오. 기껏해야 두어 해 묵은 종이에 일부러 차를 발라 낡아 보이게 한 것이요. 선비의 말이 이어질수록 장사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산수화의 필치도 그렇소. 옛 대가에 부순 물 흐르듯 이어지는데 이건 중간중간 끊긴 자국이 있소. 남의 그림을 곁에 두고 베낀 자의 분놀림이요. 대가의 그림이 아니라 대가를 흉내낸 위작이란 말이요. 구경꾼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젊은 양반이 흠칫 놀라 그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다면 하마터면 소가 넘어갈 뻔했구려. 고맙소 선비. 장사꾼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서둘러 그림을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좌판을 챙겨 슬금슬금 자리를 떴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송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사람이다. 청송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골을 한 저 선비, 종이와 먹과 붓의 진위를 한눈에 가려내는 저 눈, 바로 청송댁이 찾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끝부나, 예, 마님, 저 선비를 놓치지 마라. 청송댁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는 이미 등을 돌려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선비님, 잠시만. 그 부름에 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초라한 행색과 달리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고 키가 컸으며 손가락이 유난히 길고 고왔지요. 긁게나 쓰던 손이었습니다. 소인을 부르셨소. 그렇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선비는 청송댁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상복 차림의 젊은 부인이 몸소 자기를 불러 세우니 의아한 모양이었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여기서 나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잠시 걸으시겠습니까? 청송댁은 선비를 조용한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끝분이 주위를 살피며 뒤를 따랐지요. 한적한 곳에 이르자 청송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조남을 여쭤도 되는지요? 윤가 정현이라 하오. 허나 보시다시피 이렇다 할 것 없는 떠돌이 신세올시다. 윤 선비님이시군요. 실례지만 방금 장터에서 그 그림이 위작임을 어찌 그리 단번에 아셨습니까? 윤정현은 잠시 침묵하다 담담히 답했습니다. 소생이 본래 몰락하기 전에는 서화를 좀 다루던 집안의 자식이었소. 대대로 글과 그림을 가까이 했지요. 가세가 기울어 이 지경이 되었으나 눈에 익은 것만은 어쩔 수가 없더이다. 그의 말투에는 궁색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청송댁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 위조 문서의 빈틈을 짚어낼 수 있으리라고. 윤 선비님, 실은 제가 선비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긴한 일입니다. 긴한 일이라 하시며 청송댁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위조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죽은 이의 글씨를 감쪽같이 흉내낸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선비님의 그 눈이 제게 꼭 필요합니다. 윤정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위조 문서라.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헌데 부인, 그런 일이라면 관아에 고하면 될 것을 어찌 소생 같은 떠돌이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요? 날카로운 물음이었습니다. 청송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허나 곧 마음을 정했지요. 이 사람을 붙들려면 사정을 털어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아가 이미 그 문서를 진짜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들고 온 자가 이 고을에서
가장 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니가 죽은 남편의 필적을 위조하여 이 집안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그 문서가 거짓임을 밝히지 못하면 저는 빈손으로 쫓겨납니다. 윤정현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스쳤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부탁드립니다. 선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청송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가의 마님이 이름도 모르던 떠돌이 선비에게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허나 윤정현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지요. 부인의 사정은 딱하오. 허나 소생이 어찌 그 힘센 자와 맞선단 말이오. 소생은 가진 것도 뒷배도 없는 몸이요. 괜히 나섰다가는 부인도 소생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옳은 말이었습니다. 윤정현은 겁쟁이가 아니라 현실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청송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허나 부탁드립니다.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제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그 문서를 한 번 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윤정현은 그 여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허나 그 속에는 꺾이지 않는 결기가 있었지요. 그는 이런 눈을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짓밟혀 살아오는 동안 저리 고든 눈을 볼 일이 없었지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문서를 한번 봅시다. 다만 보기만 하는 것이요. 청송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연을 맺었습니다. 허나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히 문서 한 장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인연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윤정현은 청송댁을 따라 서씨 종가에 이르렀습니다. 소슬대문의 너른 마당, 줄지어 선 곳간을 보고 윤정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몰락한 자기 집안의 옛 모습이 겹쳐 떠올랐던 것입니다. 허나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안으로 들었습니다. 청송댁은 그를 사랑방으로 들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쓰던 방이었지요. 방 안에는 서안과 문갑, 그리고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죽은 이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이곳이 남편이 그를 읽던 방입니다. 이 벼루도 이 붓도 모두 남편의 것이지요. 윤정현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서안 위의 벼루에 잠시 머물렀지요. 부인, 그럼 그 문서를 보여주시오. 청송댁은 관아에서 받아 온 문서의 사본을 꺼냈습니다. 원본은 관아에 있었으나 다행히 나졸이 베껴준 사본이 있었지요. 게다가 서재우가 처음 들이밀 때 청송댁이 눈에 새겨둔 것도 있었습니다. 윤정현은 등잔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문서를 펼쳐 한자 한자 뜯어보기 시작했지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송댁과 끝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윤정현의 눈이 문서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이따금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펴졌지요. 그는 붓으로 쓴 획 하나하나를 마치 살아있는 것을 다루듯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한 식경이 흘렀을까요? 윤정현은 처음 한동안 미간을 찡그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문서를 등불에 비추어 보고 이리저리 각도를 달리해 살폈지요. 그의 얼굴에는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르자면 이 글씨는 소생도 처음엔 감쪽같이 속을 뻔했소. 이토록 정교하게 남의 필적을 흉내낸 것은 소생도 좀처럼 본 적이 없구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요. 허나 이제 알겠소. 부인, 이 문서는 위조가 맞소. 청송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어찌 아셨는지요? 윤정현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우선 이 필적을 보시오. 죽은 남편분의 글씨를 아주 잘 흉내냈소. 회계 모양, 글자의 짜임, 수결까지
거의 완벽하오. 어지간한 눈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지요. 허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지요. 바로 그 완벽함이 문제요. 윤정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람의 글씨란 아무리 같은 이가 쓴 것이라도 붓을 놀릴 때마다 조금씩 다르오. 힘이 들어간 획도 있고 빠진 획도 있지요. 그런데 이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의 힘이 한결같소. 마치 자를 대고 그린 듯 말이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제 뜻대로 쓴 글이 아니라 남의 글씨를 곁에 두고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베낀 글이오. 청송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있소. 윤정현은 문서의 먹빛을 가리켰습니다. 이 먹빛을 보시오. 부인, 혹 남편분이 평소 쓰던 먹이 어떤 것인지 아시오? 남편은 늘 저 벼루에 손수 고른 먹을 갈았었습니다. 송연먹이라 하여 소나무, 그름으로 만든 것이었지요. 빛이 깊고 은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윤정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문서의 먹빛은 송연먹이 아니요. 이건 유연먹이요. 기름 그름으로 만든 것이지요. 빛이 지나치게 검고 번들거리요. 송연먹의 은은한 빛과는 확연히 다르오. 남편분이 평생 송연먹을 쓰셨다면 죽기 직전에 갑자기 유연먹으로 이런 중대한 문서를 썼을 리가 없소. 청송댁은 벼루 쪽으로 달려가듯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벼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먹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과연 그 빛은 깊고 은은한 송연먹의 것이었습니다. 윤정현이 문서의 먹빛과 벼루의 먹 자국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보시오. 이 둘은 다른 먹이요. 눈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소. 그러고는 문서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있소. 부인, 이만한 재산을 넘기는 문서라면 을의 증인과 그를 대신 써 준 필집이 함께 이름을 적고 수결을 하는 법이요. 논밭 한 떼기를 팔아도 증인을 세우거늘 하물며 온 살림을 넘기는 문서에 어찌 증인 하나 없단 말이오. 헌데 이 문서에는 죽은 이의 수결 하나뿐 증인도 필집도 없소. 이는 격식을 갖출 겨를도 없이 누군가 혼자 급히 지어냈다는 뜻이요. 청송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증인도 필집도 없습니다. 윤정현이 문서의 먹빛과 벼루의 먹 자국을 다시 짚었습니다. 먹빛이 다르고 증인도 없으니 이는 위조가 분명하오. 청송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건 남편의 먹이 아니에요.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저 문서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청송댁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내쳤을 리 없다는 믿음이 이제 확실한 증거로 눈앞에 놓인 것입니다. 허나 그것도 잠시 청송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허나 선비님, 이것을 어찌 관아에 밝힌단 말입니까? 선비님이 아무리 위조라 하신들 관아가 떠돌이 선비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서 대감이 나서서 선비님을 모함할 것입니다. 윤정현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문제요. 옳은 말이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도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지요. 힘없는 자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힘 있는 자의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청송댁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오. 청송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윤정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윤정현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습니다. 곁에 있던 끝분도 입을 딱 벌렸지요. 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놀라실 줄 압니다. 허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청송댁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자식 없는 과부입니다. 서 대감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언제든 내칠 수 있지요. 자식 없는 며느리에게는 이 집에서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허나 제가 새로 지아비를 맞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아비가 있는 안주인은 시아주번이라 한들 함부로 내칠 수 없습니다. 지아비가 이 집의 재산을
지킬 명분이 서는 것이지요. 윤정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선비님, 저는 선비님의 그 눈이 필요합니다. 저 문서가 위조임을 밝히려면 선비님이 제 곁에 계셔야 합니다. 잠깐 보고 떠나실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요. 청송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여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혼인하여 이 집의 지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은 정을 나누자는 혼인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약조입니다. 윤정현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인, 정을 나누자는 혼인이 아니라니. 그럼 약조입니다. 청송댁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문서가 거짓임을 밝히고 이 집을 지켜내는 그날 선비님은 자유입니다. 이 집과 아무런 상관없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애써 주신 값은 제가 후하게 치르겠습니다. 평생 궁색하지 않게 살 만큼의 재물을 드리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정현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그의 그늘진 얼굴 위에서 일렁였지요. 떠돌이 신세로 여기저기 밥을 빌어먹던 그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서럽고 고단한 나날이었지요. 그런데 부잣집 안주인이 지아비가 되어 달라 하고 평생 궁색하지 않을 재물까지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허나 윤정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여인이 보인 저 꺾이지 않는 눈이었지요. 남편을 잃고 재산마저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울며 주저앉는 대신 몸소 장터에 나와 눈 밝은 이를 찾아낸 그 결기. 그것이 그의 잊고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지요. 이윽고 윤정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의 뜻은 잘 알겠소. 그가 청송댁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생, 그 약조를 받아들이겠소. 부인의 지아비가 되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곁을 지키리다. 저 거짓을 밝히는데 이 눈이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쓰겠소. 청송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겠군요. 윤정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호칭은 아직 낯설구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렇게 기이한 약조를 맺었습니다. 며칠 뒤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상중이라 요란한 잔치는 없었지요. 허나 청송댁이 새 지아비를 맞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글쎄, 그 부잣집 과부가 장터의 거지 선비를 지아비로 들였다지 뭐야. 세상에 초상 치른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것도 하필 거지를.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그 많은 재산을 거지에게 갖다 바치려는 게 아니고 뭐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허나 그 비웃음 속에 감춰진 청송댁의 진짜 속셈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고 이 혼인 소식은 곧 서재우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청송댁은 윤정현을 사랑방으로 청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관아가 준 사흘은 이미 지났으나 제가 새 지아비를 맞아 재산을 지킬 명분이 생겼으니 시일을 조금 벌 수 있었지요. 허나 서 대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윤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그 위조 문서가 거짓임을 밝히려면 위조한 자를 찾아야 하오. 먹빛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관아를 움직이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문서를 위조했는지를 밝혀야 하지요. 위조한 자라. 청송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자를 어찌 찾는단 말입니까? 윤정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마리는 그 문서 자체에 있소. 위조에 쓰인 종이와 먹, 그것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조치면 돼요. 그 유연먹과 종이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소. 값나가는 상등품이었지요. 이런 물건은 아무 데서나 파는 것이 아니요. 이 고을에서 그만한 물건을 다루는 지물포는 몇 곳 없을 것이요. 청송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물포를 찾아가 누가 그 물건을 사갔는지 물으면 되겠군요. 바로 그것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같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겨났지요. 그날 청송댁과 윤정현은 봉구와 끝분을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봉서방,
끝부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일러주겠다. 청송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려면 저 위조 문서가 거짓임을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위조한 자를 찾아야 해. 서방님 말씀이 그 실마리가 위조에 쓰인 종이와 먹에 있다는구나 하여 우리는 고을의 지물포를 뒤져 누가 그 물건을 사갔는지 알아낼 것이다. 봉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허나마님, 서대감이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 은밀히 움직여야지. 봉서방은 이 집안 살림을 오래 맡아왔으니 고을 상인들과 안면이 있을 것이다. 그 인연으로 지물포를 알아봐 다오. 끝분이 너는 나를 따르고 예, 마님. 끝분이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봉구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하여 네 사람의 은밀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청송댁 일행은 고을의 지물포를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고을 어귀의 큰 지물포였지요. 온갖 종이와 붓, 먹을 다루는 곳이었지요. 윤정현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혹요 근래 상등품 유연먹과 한지를 함께 사간 손님이 있었소. 지물포 주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유연먹이라면 덜어 나가지요. 허나 한지와 함께 사간 손님은 글쎄요. 워낙 그나드는 이가 많아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지물포에서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물포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니, 그저 소득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지물포의 주인은 윤정현의 물음에 슬며시 낯빛이 변했지요. 그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선비님, 소인이 한마디 하리다. 그런 걸 캐고 다니시면 서대감 귀에 안 들어갈 성십소. 이 고을에서 그분 눈밖에 나고 무사한 사람이 없소이다. 소인은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르오. 어서 가시오. 그러고는 손사래를 치며 두 사람을 내몰았습니다. 청송댁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서재우의 그림자가 이미 이 고을 구석구석에 드리워 있음을 새삼 깨달은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지물포에서는 주인이 아예 자리를 비워 헛걸음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발품을 팔았으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끝분이 지친 목소리로 투덜거렸지요. 마님, 이러다 사흘이 아니라 30날이 걸려도 못 찾겠어요. 청송댁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허나 윤정현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부인, 낙심하기엔 이르오. 위조한 자도 사람이니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것이요. 우리가 아직 그 흔적에 닿지 못했을 뿐이지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청송댁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고을 외곽의 작은 지물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규모는 작았으나 값나가는 상등품을 주로 다루는 곳이었지요. 주인은 눈썰미 좋은 늙은 상인이었습니다. 윤정현이 여느 때처럼 물었습니다. 주인장, 상등 유연먹과 한지를 함께 사간 손님을 기억하시오? 늙은 상인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아, 있었지요. 한 달포쯤 전이던가 관아에서 일하는 서리 하나가 상등 유연먹과 아주 고운 한지를 여러 장 사갔습니다. 평소엔 그런 상등품을 찾지 않던 자인데 그날따라 비싼 것만 골라 사기에 좀 이상하다 싶었지요. 청송댁과 윤정현의 눈이 번쩍 마주쳤습니다. 관아의 설이라 하셨소. 그 이름이 무엇이오? 이름까지야 모르지요. 다만 얼굴은 기억합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왼쪽 눈가의 검은 점이 있는 자였습니다. 윤정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 그 자가 산 물건을 적어둔 장부가 있소? 있지요. 소인은 값나가는 물건이 나가면 반드시 장부에 적어둡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늙은 상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장부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어느 대목을 짚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보시오. 상등 유연먹 5개, 고운 한지 10장, 산자는 관아 설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만 이 필체는 그자가 직접 적은 것입니다. 물건 값을 외상으로 달아두었기에 그자가 제 손으로 이름 대신 관아 설이라 적고 수결을 했지요. 윤정현이
그 장부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걸 보시오. 그가 장부의 수결을 가리켰습니다. 이 수결의 필체를 보시오. 획을 맺는 버릇, 삐침의 각도, 이것이 그 위조 문서의 필체와 같소. 같은 손이 쓴 것이오. 청송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럼 이 서리가 그렇소. 이 자가 바로 그 문서를 위조한 자요.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가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윤정현의 눈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송댁은 늙은 상인에게 정중히 청했습니다. 주인장, 이 장부가 훗날 아주 기니 쓰일 것입니다. 부디 잘 간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녀간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늙은 상인은 청송댁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나 그리하지요. 소인은 본대로 적을 뿐 입은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날 밤 종가로 돌아온 봉구는 홀로 자기 방에 앉아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왼쪽 눈가에 점이 있는 관아설이라 어디서 들어본 인상이었지요. 봉구는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날이 초상을 치르고 며칠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서 대감이 웬 낯선 사내를 데리고 밤늦게 사랑채를 드나든 일이 있었지요. 그때 봉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나 그 사내가 돌아간 뒤 사랑채 아궁이 곁에 종이 뭉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봉구는 그것을 무심코 주워두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려던 것이었지요. 헌데 종이가 워낙 좋기에 아까워 제 방 반다지에 넣어두고는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 종이 뭉치가 아직 거기 있었지요. 펼쳐보니 종이마다 같은 글자가 수십 번씩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수결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연습한 자국이었지요. 봉구는 그를 몰랐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웬 낙서를 이리 잔뜩 해놨을꼬.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다시 반다지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얼마나 큰 물건이 될지 그때는 봉구 자신도 까맣게 몰랐지요. 지물포를 나서며 청송댁과 윤정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허나 첫 단추는 꿰었소. 두 사람의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약조로 맺어진 남남이 아니라 한 뜻으로 움직이는 동무의 정이 싹 트고 있었지요. 허나 두 사람이 실마리를 좇는 사이 서재우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송댁이 새 지아비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요. 거지를 지아비로 들였다고 발악을 하는구먼. 허나 이내 그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뭔가 깨름칙했던 것입니다. 그 계집이 왜 하필 거지 선비를 들였을까? 곱게 친정으로 갈 것이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 게야. 서재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샘속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안 되겠다. 저 계집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봐야겠어. 그는 은밀히 사람을 풀었습니다. 청송댁의 집을 지켜보게 하고 그 여인이 어디를 드나드는지 낱낱이 살피게 했지요. 먹구름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물포에서 실마리를 잡은 청송댁과 윤정현은 다음으로 그 서리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붉어지고 왼쪽 눈가에 검은 점이 있는 설이라. 윤정현이 중얼거렸습니다. 관아의 설이라면 그 수가 많지 않소. 그중 이 인상에 맞는 자를 찾으면 돼요. 허나 우리가 직접 관아를 기웃거리다간 눈에 띄기 십상이지요. 청송댁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끝분이를 시키면 어떨까요? 어린 계집종이 관아 앞을 지나다닌들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튿날 끝분은 나물 광주리를 이고 관아 앞을 서성였습니다. 관아 앞은 늘 사람으로 붐볐지요. 끝분은 나무를 파는 척하며 드나드는 서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한나절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문에서 한 사내가 나왔지요. 광대뼈가 붉어지고 왼쪽 눈가에 검은 점이 있는 자였지요. 끝분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저자다. 끝분은 멀찍이서
그 사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내는 저작거리를 지나 어느 골목의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지요. 끝부는 그 집을 눈에 새겨두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 찾았어요. 그 전박이 서리를 찾았어요. 끝분이 숨을 헐떡이며 아뢰었습니다. 이름은 봉두식이라 하고요. 관아에서 문서를 맡아 보는 서리래요. 집은 저작거리 뒷골목에 있어요. 청송댁과 윤정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장하다. 끝분아,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그런데 곁에서 그 말을 듣던 봉구의 얼굴빛이 문득 이상해졌습니다. 왼쪽 눈가에 검은 점이라 늙은 청지기의 가슴이 어쩐지 서늘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지요. 허나 그것이 언제 어디였는지 봉구는 좀처럼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 구석이 며칠째 묵직하게 걸릴 뿐이었지요. 봉서방, 어디 편찮은가? 안색이 좋지 않구먼. 청송댁이 묻자 봉구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요. 허나 그날 이후로 그 전박이 사내의 인상이 봉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위조범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관아 서리 봉두식. 그가 서재우의 사주를 받아 문서를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지요. 허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자가 위조범인 것은 알았으나 그것을 어찌 증명한단 말입니까? 지물포 장부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윤정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옳소. 장부는 그자가 먹과 종이를 샀다는 것만 보일 뿐 문서를 위조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오. 그자가 위조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나 그 입에서 나온 자백이 있어야 하오. 자백이라. 청송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위조범이 순순히 제 죄를 실토할 리 없었지요. 더구나 뒤에 서재우가 버티고 있으니 말입니다. 윤정현은 자백을 얻어낼 방도를 궁리하며 봉두식의 필적을 좀 더 확실히 붙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부인, 위조범을 코앞에 세우고도 발뺌하면 그만이요. 그러니 그자가 도저히 아니라 못할 만큼 필적의 증거를 촘촘히 모아두어야 하오. 윤정현은 봉두식이 관아에서 써온 여러 문서를 은밀히 구했습니다. 봉구가 예진년을 더듬어 봉두식이 예전에 작성한 관아 문서 몇 장을 어렵사리 얻어온 것이지요. 윤정현은 그것들을 위조 문서 사본과 나란히 펼쳐놓고 밤새 대조했습니다. 보시오, 부인. 이 서리는 글자 끝을 맺을 때 붓을 살짝 튕기는 버릇이 있소. 여기, 그리고 위조 문서의 이 획에도 똑같은 튕김이 있지요. 아무리 남의 글씨를 흉내낸다 한들 제 몸에 밴 버릇만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요. 청송댁이 두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과연 같은 손버릇이 양쪽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서방님, 이 미세한 것을 어찌 다 짚어내시는지요. 윤정현이 옅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소생의 부친께서 늘 이르셨소.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밴 것이니 아무리 꾸며도 본바탕은 숨길 수 없다고 말이오. 이제와 그 가르침이 일이 쓰일 줄은 몰랐구려. 두 사람은 이렇게 필적의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위조 문서, 지물포 장부의 수결, 관아 문서, 세 가지 필적이 모두 한 손에서 나왔음을 밝힐 발판이 마련된 것이지요. 두 사람이 다음 궁리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서재우가 몰래 사람을 놓아 청송댁의 집을 염탐하게 한 터였습니다. 그 염탐꾼이 뜻밖의 소식을 물어왔지요. 청송댁 일행이 며칠째 지물포를 드나든 일이 서재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집종이 관아 앞을 서성이다 봉두식의 뒤를 밟은 것까지 낱낱이 아뢰었지요. 서재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 그 계집이 봉두식을 캐고 다닌다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봉두식은 바로 그가 문서 위조를 맡긴 자였으니까요. 그 계집이
어찌 봉두식을 알아냈단 말인가? 설마 저 거지 선비가 뭔가를 눈치챈 것인가? 서재우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송댁이 왜 하필 거지 선비를 지아비로 들였는지를 말입니다. 그 선비가 글씨를 볼 줄 아는 자였구나. 그래서 그 계집이 저 거지를 끌어들인 게야. 내 문서의 위조를 밝히려고. 서재우는 이를 부드득 알았습니다. 고얀 것들, 감히 나를 상대로 수작을 부려? 그는 곧바로 봉두식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이복의 봉설이 일이 새고 있네. 그 과부 계집이 자네를 캐고 다닌다는군. 봉두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그럼 소인은 어찌 됩니까요? 만에 하나 위조한 것이 들통나면, 그러니 입단속을 단단히 하란 말일세. 자네만 입을 다물면 저들이 무슨 수로 증명하겠나. 지물포 장부 따위 그저 자네가 먹과 종이를 샀다는 것뿐이야.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네. 서재우가 봉두식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허나 만에 하나 자네가 입을 놀리는 날엔 자네도 나도 끝장이야. 위조는 목이 달아나는 죄인 것을 잊지 말게. 알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봉두식은 벌벌 떨며 물러갔습니다. 허나 서재우는 봉두식 하나만 믿을 만큼 어수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관아 안에도 손을 써두었지요. 문서를 맡아보는 형방에게 두둑한 뇌물을 찔러 넣어 위조 문서를 진짜인 양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형방, 자네만 관아에서 내 편을 들어주면 저 과부가 무슨 수를 쓴들 소용없네. 문서를 다루는 자네가 진짜라 하면 진짜인 게야. 알겠는가? 염려 마십시오, 대감. 소인이 관아에서 그 문서를 단단히 눌러두겠사옵니다. 형방이 은근한 웃음을 지으며 매물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서재우는 관아 안팎으로 그물을 쳐두었지요. 서재우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저 거지 선비부터 떼어내야겠어. 저놈만 없으면 그 계집은 다시 아무것도 못하는 과부일 뿐이니. 그의 눈에 음흉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악당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윤정현이 홀로 저작거리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웬 낯선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어느 대갓집 하인인 듯 했지요. 윤 선비님이시지요. 저희 대감마님께서 잠시 뵙고자 하십니다. 윤정현은 그 대감이 누구인지 대번에 짐작했습니다. 서재우였지요.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상대의 속셈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기고 따라 나섰습니다. 으리으리한 객사의 방으로 안내된 윤정현 앞에 서재우가 기름진 웃음을 띠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윤 선비인가? 어서 오게. 앉게나. 윤정현은 담담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생을 부르신 연유가 무엇이온지요? 서재우는 대뜸 묵직한 전대 하나를 윤정현 앞에 툭 던졌습니다. 짤랑 하고 엽전 부딛는 소리가 났지요. 자네 궁색한 형편에 그 과부 집에 얹혀 사느라 고생이 많지. 내 자네를 딱히 여겨 이르는 말인데 그 집에서 손을 떼게. 이 돈은 그 값일세. 자네가 그 과부에게서 받기로 한 삭세 곱절은 될 걸세. 윤정현은 그 전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떼라 하심은 그 계집과 헤어지고 이 고을을 떠나라 이 말일세. 그리하면 이 돈을 자네 것으로 주지. 자네 같은 떠돌이가 어디 가서 이만한 돈을 만져보겠나.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걸세.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우는 윤정현이 당연히 넘어올 것이라 여겼습니다. 거짓골의 떠돌이가 눈앞에 큰 돈을 마다할 리 없다고 말이지요. 허나 윤정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대감, 오냐? 말해보게. 소생이 비록 궁색한 떠돌이 신세이나 값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의 도리이옵니다. 윤정현은 전대를 서재우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소생,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손을 떼지도 않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지요. 홀로 남은 서재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발칙한 감히 거지 주제에
내 돈을 마다해. 그는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쳤습니다. 좋다. 곱게 나가라 할 때 안 나가면 험한 꼴을 보는 수밖에. 두고 보아라. 너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서재우의 반격이 한층 더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현에게 돈을 주고 내쫓으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서재우는 더욱 독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청지기 봉구가 청송댁 편에서 이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저 늙은 종놈부터 손을 봐야겠다. 어느 날 봉구가 심부름을 나선 길목에서 서재우의 하수인 둘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복의 봉서방, 대감마님께서 자네에게 이르라 하셨네. 하수인이 봉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 요즘 그 과부 편에 서서 이런저런 일을 돕고 있다지? 정신 차리게. 자네가 누구 덕에 그 집에서 30년을 편히 살았나. 다 서씨 집안 덕이 아닌가. 헌데 은혜도 모르고 그 계집 편에 서. 봉구는 겁에 질렸습니다. 허나 이를 악물었지요. 쇳내는 그저 돌아가신 나리께 받은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요. 뭐라, 이 늙은 것이. 하수인이 봉구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잘 들어. 자네가 계속 그 과부를 돕는다면 자네 식솔들이 무사하지 못할 걸세. 자네에게 딸린 자식이 있다지. 그 아이들이 어찌 되어도 좋다면 계속 그리하게. 식솔을 들먹이는 협박에 봉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수인들이 비웃으며 사라진 뒤 봉구는 한참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어깨가 떨렸지요. 그날 이후 봉구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청송댁이 무슨 일을 시켜도 머뭇거렸고 안절부절 못했지요. 청송댁은 그 까닭을 짐작했습니다. 봉서방,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 누가 자네를 위협하던가? 봉구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 쇳내가 못난 탓입니다요. 허나 쇳내에게는 처자식이 있습니다요. 그것들이 다칠까 두려워. 청송댁은 봉구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늙은 종을 다그칠 수는 없었지요. 알겠네. 봉서방,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자네 식솔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지.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나머지는 우리가 감당하겠네. 봉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재우의 이간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을에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청송댁이 상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느니, 재산에 눈이 멀어 죽은 남편을 저버렸다느니,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청송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글쎄 상중의 거지를 끌어들였다지 뭐야. 쯧쯧. 죽은 남편이 불쌍하지. 땅에 묻힌 지 며칠이나 됐다고. 청송댁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겼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서재우는 거짓 증언을 세울 자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지요. 그가 점찍은 자는 고을에 사는 최서방이라는 사내였습니다. 노름빚에 쫓겨 처자식마저 굶길 판인 자였지요. 서재우는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청송댁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다. 증언하라 시켰습니다. 대감마님, 허나 소인이 어찌 없는 일을 보았다 하겠습니까요? 최서방이 벌벌 떨며 머뭇거리자 서재우가 눈을 부라렸지요. 이놈아, 내 처자식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빚도 갚아주고 곡식도 넉넉히 줄 것이야. 허나 딴 마음을 먹는 날엔 내 식솔이 어찌 될지 모른다. 최서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지요. 실은 최서방은 오래전 죽은 서정욱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흉년의 굶주릴 적 서정욱이 말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어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지요. 그 은인의 아내를 제 손으로 모함해야 한다니 최서방의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허나 눈앞의 처자식을 생각하면 차마서 대감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지요.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재우의 진짜 반격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청송댁을 관아로 잡아들이라는 것이었지요. 청송댁은 오라를 받으라. 나졸들이 종가에 들이닥쳐 청송댁을 끌어냈습니다. 끝분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요. 마님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청송댁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뜰에 무릎이 꿇렸을 때 청송댁은 비로소 사태를 알았습니다. 원님 곁에 서재우가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 이 여인이 바로 그 문제의 과부이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우의 뜻을 거스르고 재산을 가로채려 거짓으로 혼인을 꾸민 자이옵니다. 상중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그 남자와 짜고 멀쩡한 문서를 위조라 우기며 관아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서재우의 목소리가 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는 죽은 남편을 욕보이고 시댁을 능멸하며 관아를 우롱하는 삼중의 죄이옵니다. 마땅히 엄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원님이 청송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송댁, 저 말이 사실인가? 내가 거짓 혼인을 꾸미고 문서를 무고했느냐? 청송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 그 문서야말로 위조된 것이옵니다. 소인은 진실을 밝히려 할 뿐이옵니다. 위조라는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다만 청송댁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아직 온전치 못했지요. 지물포 장부와 필적 대조만으로는 저 교활한 서재우를 무너뜨리기에 부족했습니다. 위조범 봉두식은 입을 다물고 있었고 결정적 물증은 아직 손에 없었으니까요. 서재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또 증거도 없이 위조라 우기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관아를 능멸하는 자이옵니다. 당장 옥에 가두어 그 죄를 물으소서. 원님은 잠시 고심하다 명을 내렸습니다. 청송댁을 옥에 가두라. 위조라는 증거를 사흘 안에 내놓지 못하면 무고죄로 다스릴 것이다. 청송댁은 그 길로 차디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옥 안에서 청송댁은 홀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요. 남편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게 생기고 이제는 제 몸마저 옥에 갇혔습니다. 믿었던 봉구는 겁에 질려 물러났고 세상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지요. 내가 너무 무모했던 것일까? 힘없는 과부 주제에 감히 저 거대한 자를 상대로 싸우려 했으니 청송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송댁은 처음으로 마음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하던 말이 어둠 속에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임자, 아무리 감쪽 같은 가짜라도 말이오. 급히 지어낸 거짓은 아무리 촘촘해도 반드시 한 올 빈틈을 남기는 법이라오. 눈 밝은 이는 그 한 올을 놓치지 않지. 청송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남편의 말이 옳다. 저 위조 문서에도 반드시 빈틈이 있다. 서방님이 그 빈틈을 이미 찾아내지 않았는가. 먹빛이 다르고 필적의 버릇이 같고 다만 그것을 관하에 내놓을 결정적 한 방이 없을 뿐이야. 포기하기엔 이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청송댁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꺼져가던 결기가 다시 타올랐지요. 서방님이 반드시 방도를 찾아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일을 믿는다. 그 무렵 청송댁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윤정현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옥에 갇혔다니. 그는 주먹을 부르쥐었습니다. 이제 사흘 안에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청송댁은 무고죄로 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범 봉두식은 입을 다물고 서재우는 철벽을 쳤지요. 지물포 장부와 필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언가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어야 한다. 위조가 이루어진 그 현장의 흔적이. 윤정현은 밤새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허나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겁에 질려 물러나 있던 봉구가 조심스레 그를 찾아왔습니다. 늙은 청지기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비엉켜 있었습니다. 서방님 쇳내가 감히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요. 봉서방, 어인일인가? 봉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쇳내가 그동안 겁에 질려 몸을 사렸습니다요. 처자식이 다칠까 무서워 마님이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도 나서지 못했지요. 허나 밤새 생각하니 이 늙은 것이 어찌 일이 못났나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의 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돌아가신 나리께서는 쇳내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 분입니다요. 종놈이라 없이 여기지 않으시고 늘 따뜻이 보살펴 주셨지요. 그 나리의 재산을, 그 나리를 욕보인 문서를 쇳내가 어찌 못 본 척한단 말입니까요. 처자식이 무섭기는 하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서야 어찌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요. 윤정현이 봉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봉서방, 자네 마음 잘 알겠네. 허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네. 위조가 이루어진 현장의 흔적 말일세. 그것이 없으면 부인을 구할 길이 없어. 그 말에 봉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현장의 흔적, 그 점박이 며칠째 가슴에 걸려 있던 것이 그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끝분이 말하던 왼쪽 눈가의 검은 점, 그 인상을 어디서 보았는지 봉구는 이제야 또렷이 떠올린 것입니다. 서방님, 그 점박이 서리 말입니다요. 쇳내가 그 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요. 무어라? 날이 초상을 치르고 며칠 지나서였습니다요. 서 대감이 웬 사내를 데리고 밤늦게 사랑채를 드나든 일이 있었지요. 그 무렵 서 대감이 부쩍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참이었습니다요. 헌데 끝분이 말하는 그 인상차기가 바로 그 밤의 사내와 똑같습니다요. 왼쪽 눈가의 검은 점까지 말입니다요. 봉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내가 돌아간 뒤 아궁이 곁에 종이 뭉치가 버려져 있기에 무심코 주워두었습니다요. 종이가 워낙 좋기에 불쏘시개로 쓰기 아까워 쇳내 방 반다지에 넣어두었지요. 윤정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던가. 쇳내가 그를 몰라 무엇인지는 모릅니다요. 다만 같은 글자를 수십 번씩 되풀이해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요. 무슨 낙서인가 했지요. 윤정현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에 전율이 스쳤지요. 봉서방, 그것을 어서 가져오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물건일세. 같은 글자를 수십 번 되풀이해 적은 종이. 그것은 다름 아닌 위조범 봉두식이 서정욱의 필적과 수결을 흉내 내려 밤새 연습한 파지였던 것입니다. 위조가 이루어진 바로 그 현장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증이었지요. 봉구가 뭣도 모르고 주워둔 그 한 뭉치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참이었습니다. 봉구는 불이 나게 제 방으로 달려가 반다지에서 그 종이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윤정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지요. 등잔 아래에서 종이를 살피던 그의 얼굴에 서서히 확신이 차올랐지요. 이것이다. 종이에는 죽은 서정욱의 이름과 수결이 수십 번이고 되풀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던 회기, 뒤로 갈수록 점점 정교해졌지요. 누군가 남의 필적을 제 것으로 만들려 밤새 연습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필체는 관아에 제출된 위조 문서의 필체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봉서방, 자네가 이 나라를 구했네. 아니, 우리 부인을 구했어. 윤정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파지의 필체와 위조 문서의 필체가 같고 이 필체가 봉두식이 관아에서 쓴 문서, 지물포, 장부의 수결과도 같소. 이 넷을 나란히 놓으면 봉두식이 서정욱의 필적을 연습하여 위조했음이 백일화에 드러나오. 게다가 이 파지가 서 대감이 데려온 자가 사랑채에서 버리고 간 것이니 서 대감이 위조를 사주한 것까지 이어지지요.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로 꿰어졌습니다. 윤정현은 그 길로 남은 증거를 모두 챙겼습니다. 봉구가 주워둔 연습하지, 지물포의 장부, 봉두식이 관아에서 쓴 문서, 그리고 죽은 남편의 송연목 벼루까지 하나하나가 위조를 증명하는 물증이었지요. 이튿날 윤정현은 관아에 정식으로 소를 올렸습니다. 소생, 청송댁의 지압이 윤정현이옵니다. 관아에 제출된 그 문서가 위조임을 밝힐 증거를 갖추었으니 부디 다시 심리하여 주시옵소서. 위조범과 그를 사주한 자를 한자리에 불러 진위를 가려 주시옵소서. 원님은 윤정현이 내민 증거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여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지요. 며칠 뒤
관아의 뜰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옥에 갇혔던 청송댁이 끌려 나왔습니다. 초췌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만은 형형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 곁에 윤정현이 굳은 얼굴로 섰습니다. 서재우도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자리했지요. 그리고 위조범 봉두식도 불려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담을 넘어 뜰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온 고을이 이 재판에 이목을 모았지요. 원님이 심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씨 종가의 문서가 진짜인지 위조인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윤정현, 그대가 위조라는 증거를 가졌다 하니 내놓아 보라. 윤정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째, 대면이었습니다. 윤정현은 위조범 봉두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봉두식, 그대는 관아의 서리로서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 아니라 할 텐가. 봉두식은 시선을 피하며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소위는 그런 일 없소이다. 정녕 그러한가. 그렇다면 내 하나하나 밝히겠다. 둘째, 진실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윤정현은 먼저 죽은 서정욱의 벼루를 꺼냈습니다. 삿도, 이것은 죽은 서정욱이 평생 쓰던 벼루이옵니다. 여기 남은 먹 자국을 보십시오. 이것은 송연먹으로 빛이 깊고 은은하옵니다. 헌데 저 위조 문서의 먹빛을 보십시오. 유연먹으로 지나치게 검고 번들거리옵니다. 평생 송연먹을 쓰던 이가 죽기 직전 갑자기 유연먹으로 이런 문서를 썼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옵니까? 원님이 문서와 벼루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과연 먹빛이 확연히 달랐지요. 먹빛이 다르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원님 곁에 서 있던 형방이 나섰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관아의 우두머리 설이었지요. 다름 아닌 서재우가 진작에 뇌물로 사둔 바로 그자였습니다. 그는 위조 문서를 진짜인 양처리해 준 대가로 이 재판에서도 서재우를 감싸기로 되어 있었지요. 삿도 고정하시옵소서. 먹빛이 조금 다르기로서니 그것이 어찌 위조의 증거가 되겠사옵니까? 죽은 이가 그날따라 다른 먹을 썼을 수도 있는 일이옵니다. 한낱 떠돌이 선비의 억측에 관아가 휘둘려서야 되겠사옵니까? 형방의 말에 원님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요. 듣고 보니 그도 그러하구나. 판세가 다시 서재우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서재우의 입가에 은근한 웃음이 스쳤지요. 허나 윤정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방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소생이 눈앞에서 밝혀 보이겠사옵니다. 그는 침착하게 먹 몇 가지와 붓, 물을 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아 마당에서 송연먹과 유연먹을 각각 가라 종이에 나란히 그어 보였지요. 보십시오. 삿도. 이것이 송연먹이요. 이것이 유연먹이옵니다. 송연먹은 마르고 나면 빛이 은은히 가라앉고 유연먹은 이렇듯 검게 번들거리며 빛을 튕겨냅니다. 이는 그날의 기분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먹 그 자체의 성질이옵니다. 자, 위조 문서의 먹빛이 어느 쪽과 같은지 사또께서 직접 견주어 보시옵소서. 원님이 몸소 문서를 등불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위조 문서의 먹빛은 번들거리는 유연먹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과연 이 문서의 먹은 유연먹이 분명하구나. 형방, 그대는 어찌 이것을 몰랐단 말인가. 형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어라 더 둘러대려 했으나 이미 원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윤정현은 여러 증거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봉두식이 관아에서 쓴 문서, 지물포 장부, 그리고 봉구가 주워둔 연습하지였지요. 보십시오. 삿도. 이것은 봉두식이 관아에서 쓴 문서요. 이것은 그가 지물포에서 물건을 사며 남긴 수결이며 이것은 죽은 서정욱의 필적을 밤새 연습한 파지이옵니다. 이 셋의 필체를 저 위조 문서와 견주어 보십시오. 윤정현이 각 문서의 획을 짚어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서리는 글자 끝을 맺을 때 붓을 살짝 튕기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여기, 그리고 저 위조 문서에도 똑같은 튕김이 있지요. 남의 글씨를 아무리 흉내낸들 제 몸에 밴 손버릇만은
감추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이 넷은 모두 한 손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연 그렇구먼. 획이 똑같아. 저 서리가 위조한 게 틀림없어. 봉두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윤정현은 마지막으로 문서 그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사또 한 가지만 더 알아야겠사옵니다. 이만한 재산을 넘기는 문서라면 마땅히 증인과 필집이 함께 이름을 적고 수결을 하는 것이 법도이옵니다. 논밭 한 떼기를 팔아도 증인을 세우거늘 이 문서에는 죽은 이의 수결 하나뿐 증인도 필집도 없사옵니다. 이는 애초에 격식을 갖출 수 없었다는 뜻. 곧 한 사람이 몰래 지어낸 위조라는 증좌이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 말이 옳도다. 이만한 문서에 증인이 없다는 것부터가 수상한 일이지. 셋째, 악역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님의 눈이 봉두식을 향했지요. 봉두식, 저 증거들이 이토록 명백한데도 아니라 하겠느냐. 이 연습하지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봉두식이 벌벌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바로 그때 봉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늙은 청지기의 목소리가 뜰에 울렸지요. 사또, 그 파지는 쇳내가 주운 것이옵니다. 날이 초상을 치르고 며칠 지나 서 대감이 저 전박이 사내를 데리고 밤늦게 사랑채를 드나들었사옵니다. 그 사내가 돌아간 뒤 아궁이 곁에 버려진 것을 쇳내가 주었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는 거짓이 아니옵니다. 봉구의 증언에 서재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늙은 종놈이 무슨 헛소리를. 사또, 저것은 저 과부가 시킨 거짓 증언이옵니다. 허나 이미 판세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서재우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서재우, 이 파지가 그대가 데려온 자가 버린 것이라 하고 필적이 모두 봉두식의 것과 같으니 그대가 봉두식을 사주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서재우는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우가 남긴 문서를 관아에 올렸을 뿐이옵니다. 저것들은 모두 저 과부와 거지가 짜고 꾸민 모함이옵니다. 넷째, 측근의 배신이 이어졌습니다. 서재우가 발악하며 버티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재우가 거짓 증인으로 데려온 최서방이 뜰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는 곧 불려나가 청송대기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증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늙은 봉구가 목숨을 걸고 죽은 나리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보자 최서방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지요. 흉년의 처자식과 함께 굶어 죽어가던 자신에게 말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던 죽은 서정욱의 손길이 말입니다. 그 은인의 아내를 내가 어찌 모함한단 말인가. 저 늙은 종도 목숨을 걸거늘 나는 은혜를 입고도 거짓을 말하려 하다니. 최서방은 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릎을 꿇으며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사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은 서 대감의 협박에 못 이겨 청송댁 마님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기로 하였사옵니다. 서 대감이 소인의 노른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없는 일을 보았다 아뢰라 시켰사옵니다. 최서방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허나 소인은 돌아가신 서정욱 나리께 목숨을 빚진 몸이옵니다. 그 은인의 아내를 모함하고서야 어찌 사람이라 하겠사옵니까. 소인, 매를 맞아 죽더라도 더는 거짓을 말할 수 없사옵니다. 이 뜻밖의 고백에 서재우는 넋이 나갔습니다. 이놈이, 내 이놈, 감히. 봉두식마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사방이 막히자 그가 털썩 주저앉아 실토했지요. 사또 소인이 죄를 지었사옵니다. 서 대감의 사주를 받아 그 문서를 위조하였사옵니다. 서 대감이 큰 돈을 주며 죽은 아우의 필적을 흉내내어 재산을 형에게 넘긴다는 문서를 만들라 하였사옵니다. 소인은 그 돈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위조범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서재우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번들거리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지요. 다섯째, 마침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원님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서재우는 들으라. 그대는 죽은 아우의 필적을 위조하여 그 재산을 가로채려 하였고
받고 무고한 죄수를 옥에 가두었으며 거짓 증인을 세워 관아를 능멸하였다. 이는 문서 위조요 무고요 관아 능멸이니 그 죄가 실로 무겁도다. 사또 목숨만은 저자를 당장 하옥하라. 봉두식 또한 위조의 죄를 물어 함께 가두라. 뇌물을 받고 위조를 눈감아 준 형방 역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이니 오랏줄로 묶으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서재우와 봉두식 그리고 형방을 오랏줄로 묶었습니다. 서재우는 끌려가며 발버둥을 쳤으나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지요.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자의 최후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원님은 거짓 증언을 하려던 최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서방, 너는 거짓을 꾀하였으나 스스로 뉘우치고 진실을 밝혔으며 죽은 이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릇된 길에 들지 말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또 최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처를 올렸습니다. 구경꾼들이 통쾌하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쌤통이다. 남의 재산을 넘보더니 꼴 좋구나. 착한 청송댁이 이겼어. 하늘이 무심치 않구먼. 원님이 청송댁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청송댁, 그대의 억울함이 이제야 밝혀졌구나. 옥에 가둔 일은 내 심히 미안하게 되었다. 이 문서는 위조로 판명되었으니 서씨 종가의 재산은 그대로 그대의 것이다. 부디 지아비와 더불어 잘 지키도록 하라. 청송댁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청송댁은 남편이 쓰던 사랑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청송댁은 남편의 벼루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옳았어요. 급히 지어낸 거짓은 아무리 촘촘해도 반드시 한 올 빈틈을 남기더군요. 그 빈틈 덕에 이 집을 지켜냈답니다. 그 눈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윽고 윤정현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났지요. 약조대로라면 윤정현은 이 집을 떠나 자유의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려. 소생과의 약조도 이로써 다한 듯하오. 윤정현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허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아쉬움이 배어 있었지요. 청송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처음 제가 서방님께 혼인을 청했을 때 그것은 정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약조였습니다. 알고 있소. 허나 청송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서늘하던 눈이 어느새 따스하게 젖어 있었지요. 이 일을 함께 겪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돈으로 매수하려는 대감에게 사람의 도리를 말하며 물러서지 않으시던 분. 저를 위해 밤새 그 작은 획 하나를 살피시던 분. 그런 분과 함께라면 청송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이 약조를 진짜 부부의 연으로 잊고 싶습니다. 서방님만 괜찮으시다면요. 윤정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청송댁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부인, 실은 소생도 같은 마음이었소. 삭도 자유도 부인 곁에 있는 것만 못하더이다. 소생, 이 집의 지아비로 평생 남겠소. 약조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쓸모로 시작된 인연이 마침내 진짜 정으로 맺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서씨 종가를 굳건히 지키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청송댁은 어질고 지혜로운 안주인이었습니다. 윤정현은 곧고 학식 높은 바깥 주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충직한 봉구는 끝까지 그 집의 청지기로 신임을 받았고 씩씩한 끝분도 늘 마님 곁을 지켰습니다. 한때 곳간 앞에 홀로 서서 눈물 짓던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지아비와 나란히 그 곳간을 지키는 안주인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지요. 아무리 교묘한 거짓도
언젠가는 그 빈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참고 견디며 바르게 사는 이는 반드시 하늘이 그 뜻을 굽어 살핀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